네, 미니 인터뷰. 오늘은 강승규 전 시민사회 수석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대통령실 나오시고 지금 이제 선거 총선 내년 총선 준비에 들어가셨는데 지금 지역은 어디에서 뛰고 홍성 계십니까? 예산에서 지금 뛰고 있습니다. 아, 홍성 예산. 예, 고향입니다. 좀 분위기가 어때요? 지금 서울 수도권은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둡다 이런 전망이 많이들 나오는데. 여러 가지 변화 요구에 대해서 예. 그쪽도 마찬가지죠. 좀 정치가 또 국민의힘도 다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의 고향과 가까운 지역이다 보니까 예. 그래도 조금은 국민의힘 여권에 좀 유리한 분위기 여론이 있지 않을까. 전통적으로 좀 국민의힘 여당에 유리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곳에서 지금 이제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계신데 네. 현안으로 바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국회에 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하고 갔습니다. 네. 자신이 능력 비대위원장으로서 당을 잘 이끌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 뭐 선을 확실하게 걷다고 봐야죠. 네.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 국민들에게 비춰진 모습은 아주 세련되고 스마트한 리더십 아닙니까? 그리고 또 당당한 소신이 국민들에게 좀 어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이런 국민적 요구, 당의 변화, 안팎의 변화 요구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본인이 또 여러 비판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선을 그었죠. 예. 본인의 어떤 정치 철학 또는 아니면 또 행동의 철학은 공공선이다. 누구의 아바타니 이런 부분 등은 본인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예. 선을 그었죠. 오늘 그 말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과연 한 장관이 이번에 비대위원장으로 조기 등판할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상처를 입고 차기 대선 주자로 가는데 상당한 타격을 입지 않겠느냐. 그래서 비대위원장은 맞지 않고 뭐 총선과 관련된 어떤 일정한 역할을 하면서 차기 대권을 준비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도 있었는데 그 부분도 완전히 이제 사라진 거죠. 당내 안팎의 예. 그 국민의힘에 대한 쇄신 요구가 그동안은 좀 질서 있는 변화 이런 것 등을 좀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김기현 대표가 사퇴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고 이런 변화, 쇄신의 요구 등이 혁신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이제 총선을 4개월 앞으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을 맡게 된다면 내년에 민주당을 이끌 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경쟁을 하고 예. 총선을 승리해드리는데 과연 이재명 대표, 이재명의 민주당을 누가 이길 것이냐 이렇게 해봤을 때 당내 안팎에서 그게 한동훈 장관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래서 비대위원장으로 급격히 부각하고 있어서 저도 여기에서는 이제 무슨 뭐 다른 대안보다는 한동훈 장관의 결심 그리고 당내 안팎에서 이에 대해서 어떤 뭐 여러 가지 합의적인 모습 등이 분출된다면 한동훈 장관도 이에 대해서 기꺼이 뭐 맞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런 한동훈 장관이 나설 수밖에 없는 당의 불가피한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한동훈 장관 개인적으로 보면 어차피 비대위원장이 내년 총선을 치러야 되니까 공천 문제 거기에서 엄청나게 이제 떨어지는 분들의 공격을 받을 것이고 끔찍한 예상이겠습니다마는 총선에서 만약 실패할 경우에 한 장관이 입게 될 정치적 타격은 말도 못할 거란 말이에요. 이걸 다 감내하겠다고 지금 생각하는 여소야대 건가요? 전국 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의 지금 한국 정치 상황은 내년 총선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패배를 하거나 이기지 못한다면 그런 여러 가지 다 차기 대권 프로젝트도 굉장히 무의미해지는 것이죠. 한 장관의 미래도 같이 없어진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든 총선에 이길 수 있는 그런 장수가 나와야 되고 그런 면에서 한동훈 장관이 이제 나설 때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급격히 형성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대통령실에서 이제 수석으로서 한 장관은 내각에서 장관,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제 호흡을 맞추셨을 거란 말이에요. 예. 우리 강 수석께서 볼 때 한 장관이 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자초하고 있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배의 선장으로서 정말 내년 총선을 잘 치를 정도로 준비되어 있는 리더십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지금 이 정치의 상황이 한국 정치 상황이 한 장관을 좀 부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장관의 리더십이 지금의 여의도 정치의 질서의 그런 리더십과는 좀 차별화되고 그런 측면에서
아주 깔끔하고 또 정치의 변화, 정치의 교체를 원한다면 예. 또 국민의힘이 3040동 취약 지역에서 취약 계층에서 또 확장성을 가지려면 예. 한동훈 장관 같은 리더십, 스마트하고 당당하고 소신 있는 그런 리더십이 나온다면 그런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충분히 저는 승산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친윤 아바타, 뭐 윤 대통령의 아바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오히려 그런 단점들을 더 극복해갈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한동훈 장관의 제가 지켜본 장관일 때도 예. 옆에서 지켜보면 누구의 아바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일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요. 당당하고 소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윤 대통령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언론에 예. 그런 한 장관이 그동안 거명된 그 비대위원장에서 가장 뭐 내 말을 안 들었으면 이렇게 표현했다고 했는데 그런 표현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한동훈 장관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 어떤 상하 관계라기보다는 수평적 관계.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지금 선거를 앞둔 예.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당이 또 여러 가지 주도권 또는 어떤 리더십에 있어서 정부에 뭐 이렇게 어떤 당당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런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대립적 그런 관계가 아니라 대통령과 또 한 장관이 많은 여러 그동안 일을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예. 이에 대해서 어떤 협력적 수평 관계 이런 것 등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복종이라든지 맹종이 아니라 수평적 차원에서 당정 관계를 끌고 갈 수 있다. 저는 이런. 한 장관의 모습에서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자꾸 사람들은 그거는 한 장관이 무조건 대통령에게 복종하는 스타일일 거다. 왜 그거는 이런 이제 선입견을 갖죠? 선입견이 아니라 야당에서 그렇게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야당의 프레임이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옆에서 지켜봤을 때 한 전혀. 장관이 대통령한테 할 말은 또 하는 당당합니다. 당당해요. 당당합니다. 네. 그럼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한 장관이 당을 이끌어주길 뭐 지금 당무에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내심 원할까요? 아니면 한 장관이 너무 빨리 급성장할 경우에 아직 임기가 3년이나 남았는데 이거 차기 주자한테 권력의 추가가 넘어가면 레임덕이 오잖아요. 그걸 좀 경계할까요? 제가 수석으로 있을 동안 뭐 예. 대통령께서 뭐 한 장관의 정치 입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만 제가 느끼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예, 제가 느끼는 분위기는 한 장관은 법무장관으로서 또 그 선거를 관리하고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측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정국과 함께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 의혹 등이 아주 급격히 부상하지 않았습니까? 현실화됐죠. 예. 그러면서 한 장관도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출마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 같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한 장관의 어떤 여러 가지 리더십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이제 뭐 그동안 예. 지켜봐 주셨기 때문에 뭐 아주 담담하게 지켜볼 것 같습니다. 한 장관이 내년 총선을 잘 이끌어서 총선 승리를 가져오고 그래서 차기 대권 주자로 우뚝 서는 곳조차도 대통령은 뭐 흐뭇하게 지켜볼 수 있다. 그렇죠. 그건 뭐 지금 대권 주자 운운하는 것은 뭐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이런 당의 위기 속에서 한 예. 장관이 이 부분을 아주 지금의 리더십 스타일에 맞게 새로운 예. 그러니까 한 장관이 표현한 것처럼 여의도 정치 문법이 아닌 5천만 국민의 그런 정치 문법으로 잘 헤쳐나가서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다면 대통령께서도 바라시는 바겠죠. 그런 우리 저 강수석의 그런 생각과 판단, 한 장관에 대한 어떤 그 평가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의 다수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한 장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의 꼬리표를 달고 있는 분들이 좀 있는? 수도권 제 주변에 있는 당협위원장들이나 수도권 안팎의 여러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얘기를 들어보면요. 한 장관에 대한 지지는 절대적입니다. 지금 이 위기를 수도권에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돌파할 수 있는 그 국민의힘의 리더십 스타일은 이제 한 장관이 출연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앞서간 얘기 될 수 있겠습니다만 강수석은 직접 이제 지역에서 뛰시잖아요. 네. 이제 직접 선수로서 뛰는데 한 장관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례를 받아서 총선을 지휘해야 됩니까? 아니면 한 장관도 어디 험지라든지 아니면 상징적인 종로라든지 이런 곳에 나가야 되는 겁니까? 지금 만약에 비대위원장을 맡게 된다면 전체를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당 대표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지역구 의원 나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비례대표나 아니면 또 그
우연으로 출마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겠죠. 예. 아주 뭔가 이렇게 배수진을 치고 이렇게 총선을 이끌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떤 지역에 특정지역에 출마하는 것 자체는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대통령도 국회의원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되셨습니다마는 한 장관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바로 대선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글쎄 연달아 이제 그렇게 의정 활동을 하지 않은 채 대통령이 되는 또 사례가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국민들은 예. 여의도에서 뭐 10년, 20년을 정치 의정 생활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방점을 두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는군요. 그러면 그런 지금 그 구태 정치 질서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감을 느끼고 예. 있기 때문에 그 윤석열 대통령 탄생 자체가 예. 그런 정치 교체에 대한 신호탄이었고 지금 또다시 한동훈 장관이 부상을 하게 된다면 또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내년 총선을 이끌고 또 예. 승리를 하게 된다면 그 자체가 정치 교체의 어떤 여러 가지 과정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장관은 이제 내년 총선을 이끌 적임자로 우리 강수석은 이제 판단하고 저는 지금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국민들이 또는 당의 당원들이 또 많은 지지자들이 그렇게 부르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강수석 또 윤 대통령 그리고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이 한 장관을 절대적으로 부르고 있다. 소환하고 있다. 여의도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김기현 대표라든지 소위 말하는 친윤 뭐 지금 장제원 의원은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이분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스스로 걸어가야 됩니까? 김기현 대표 체제는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질서 있는 변화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또 어떤 여러 가지 쇄신을 하고 또 내년 총선을 이끌 그런 체제였는데 지금 그 부분이 급격히 이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부분은 당의 안팎의 변화 요구가 혁신적인 변화를 요구를 했고 이에 대해서 이제 김기현 대표도 그런 어떤 변화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소위 말해서 그 국민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 그런 대상들은 아마 당의 여러 가지 상황 또 혁신적인 어떤 비대위 활동들의 상황에 따라서 소신 있게들 다 예. 어떤 자기 의치 등을 또 내 탓이요 하면서 반성과 성찰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 어떤 의견 등을 밝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강수석이 예전에 예견을 하셨어요. 네. 친윤계 핵심들의 이른바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 인유한 혁신이 구상대로 아마 전국이 흘러갈 거다 이렇게 이제 예견을 하셨는데 뭐 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 인유한 혁신이가 출범했다는 자체가 그런 당 안팎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혁신이가 인유한 혁신이가 출범을 해서 그런 활동들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당이 또 지도 체제가 지도부가 이에 대해서 무시한다면 그런 당은 존재할 수가 없고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혁신이가 인유한 혁신이가 출범했고 또 인유한 혁신이가 요구한 그런 6가지 요구 사항 등이 어떤 형태로든 앞으로 그 공천 과정에서 또 총선 과정에서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죠.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국민의힘의 혁신이 마무리되는 건 아닙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그분들이 뭐 당대표도 내려놓으셨고 뭐 이른바 친윤 핵심이라고 하는 권력에서 내려놨지만 그래도 나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겠다. 내가 원하는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한 번 더 나가겠다라고 만약에 본인들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석열 정부를 탄생했던 국민의힘의 여러 지도부라든가 인사들은 그래도 누구보다도 당을 지켜온 뭐 적게는 10년, 15년, 20년씩 지켜온 분들이고 김기현대를 포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혁신 요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때가 되고 시기가 되면 당당하게 본인들의 어떤 진로를 결정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또 당에 또 지지를 보내는 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건 한번 지켜보시면 아마 그런 변화들이 차근차근 진행되리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예. 오늘 한동훈 장관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민주당이 지금 쌍특검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건데 한 장관도 이 명품백 관련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명백하지 않느냐. 저거는 이제 이렇게 함정? 몰카 공작. 몰카 공작이다. 이거 법대로 원칙대로 처벌하면 될 일이다. 이렇게 이제 선을 그으셨습니다. 시민사회 수석을 하셨으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시는 생각입니까? 쌍특검 자체가 그 나쁜 정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나쁜 정치의 전형이고요.
사실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예. 김혜경 여사의 여러 가지 어떤 뭐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카드, 법인카드, 예. 법인카드 저 재판에 대한 유용 맞불용이고 의혹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저 대장동 특검 50억 클럽도 대장동 재판에 대한 또 맞불용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나쁜 정치를 통해서 뭔가 프레임을 씌우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등은 더 이상 뭐 이렇게 이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하거나 아니면 더 고민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등은 사라져야 될, 어떤 척결해야 될 그런 나쁜 정치의 전형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거다. 못할 쌍특검에 것이다. 대해서는. 네. 예.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오늘 또 보니까 참여연대에서 국민권익위에 이제 이 부분을 좀 고발한 것 같아요. 선거를 앞두고 계속 이슈를 만들어서 그런 나쁜 이미지를 만들고 그에 대해서 뉴스를 만들어내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예.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저거 지금 몰카 공작을 보면 예. 대통령 영부인을 대상으로 공작을 하지 않습니까? 예. 몰래 카메라를 이용해서 공작을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야당이고 그런 지금 우리 이재명 대표 예. 민주당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희는 좀 한번 국민들께서 이게 현명하게 판단하셔야 되고 이런 정치가 계속된다면 우리 정치는 더 성숙할 수가 없고 국민들이 결국 혐오하는 예. 정치로 전락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민사회 수석을 하시면서 많은 이제 여론을 청취를 했을 거예요. 국민 여론도 네. 듣고 또 언론을 통해서 언론 뭐 사설이나 칼럼을 통해서 이제 네. 보도되는 내용들도 많이 보시고 이제 귀를 기울이시고 소통을 하셨을 텐데 네. 최근에 그 조선일보라든지 이런 보수 언론에서 김건희 여사와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 그 의혹들은 하루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비판적인 논조로 글 쓴 걸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부분은 왜 그렇다고 보세요? 이제 그러니까 보수에서는 또 어떤 뭔가 선거를 이겨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뭔가 그 야당이 프레임 쓰는 것을 좀 피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먹잇감을 주면 안 된다 이 네, 뜻이군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저는 당당하게 이런 부분들을 가짜 뉴스를 우리가 그대로 덮고서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우리는 나쁜 정치, 가짜 뉴스 이런 부분에서는 반드시 그 부분이 진위 여부를 판단해서 국민들이 이것이 왜 잘못됐는지, 왜 나쁜 정치인지 그 원인이 뭔지를 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맞서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예. 홍성 예산에서 선거를 치르면서 나는 윤석열 정부의 첫 시민사회 수석이었다를 내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나 강승규라고 하는 인간 자체를 내세우시겠습니까? 저는 초대 시민사회 수석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초대 시민으로서 국민과의 소통을 우리 윤 정부와 함께 당당하게 해왔던 역할이기 때문에 예. 윤석열 정부의 초대 시민사회 수석을 자랑스럽게 저는 내세우고 싶습니다. 예. 내년 총선에서 좋은 결과 개인적으로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강승규 전 시민사회 수석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존의 그 여의도 문법에서 좀 탈피한 좀 참신한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좀 많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이 무슨 발언을 하든 다 이해충돌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는 아끼는 선수 없이 그냥 가장 대중성이 있다면 그 선수를 제일 먼저 세워야 되지 않느냐. 글쎄요, 보석을 너무 빨리 꺼내는 것이 아닌가. 뭐 이제 아껴둬야 될 분을 너무 빠르게 쓰시는 건 아닌가. 당의 이 상황과 관련한 고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제안을 받은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특정 정당의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드린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거를 잘 안 받습니다. 잘 그런 연락을 저한테 오지는 않고. 네, 정치평론가 분들과 함께 정치권 현안들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뵀는데 양문석 의원께서는 파란색 넥타이를 매시고 우리 박 의원께서도 파란색 넥타이 매시고 우리 홍 의원님은 약간 불구스름한 색깔. 이제는 항상 이렇게 색깔을 이제 하고 다니세요? 항상 빨간색, 항상 파란색을 메고 다니세요? 저는 바깥은 뭐 약간 파란색 끼어 있습니다. 근데요, 예. 국민의힘 색깔이 빨간색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보면은 그 전체 스탠다드한 색깔의 예. 3분의 2는 빨간색이지만 거기 예. 나머지는 또 파란색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 같은 경우에는
붉은색을 많이 오늘 왜 하긴 합니다만 검은색 이게 오늘은 또 특별히 오늘 또 좀 더 젊은 이미지로 또 다가가려고 조금 바꿔봤습니다. 예. 우리 박 의원님은 파란색은 아주 예,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파란색이 역동성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의 어떤 색깔이라고 할 수 있고 예. 우리 민주당의 색깔이기 때문에 정치는 사실은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예. 민주당이 이제 파란색이기 때문에 또 전 당대변인이고 주로 이제 파란 넥타이 많이 메고 있습니다. 예. 우리 양 의원님은 왜 파란색 넥타이를? 백보드 이게 목도리. 아니 물어보죠. 저 백보드는 왜 파란색이야? 저거는 조명이하고 이렇게 약간 얼굴 크로마 이게 잘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거는 정치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오해받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국회 모습을 드러낸 한동훈 장관은 넥타이 색깔이 어땠을까요? 눈여겨보겠습니다. 잠깐 한동훈 장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면 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살일 때 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라와 있는 법들도 있고 할 일도 많이 계신데 이제 거치와 관련돼서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상임이신가 아니면 다음 주가 마지막 상임이신가 궁금해하는데 그냥 의원님 혼자 궁금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왜 좀 물어보면 안 됩니까? 한 장관의 이 넥타이 색깔은 이 화면을 통해서는 정확히 어떤 색깔인지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과연 정치 경험이 없는 한 장관이 제대로 이 국민의힘을 이끌 수 있을 것인가 비대위원장으로서 그 의구심을 많이 분들이 갖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장관이 모든 길은 처음에 다 길이 아니었다. 이 표현을 좀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나의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자격에 문제 삼지 마라. 이런 아주 쐐기를 박는 말이죠. 예, 뭐 일단 뭐 워딩상으로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 그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한동훈 장관이 지금 내년 총선에서 분명히 어떤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은 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최적의 한동훈 이제 활용법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그게 이제 뭐 비대위원장일 수도 있고 또 이제 선대위원장일 수도 있다. 뭐 그런 어떤 측면에서 이제 컨센서스가 뭐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데 특히 이제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조금 이제 걱정을 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비대위원장이 뭐 공관위원장 임명이라든지 또 결정을 해야 될 게 많다 보면은 좀 뭐 상처를 받기 싫고 좀 비판을 받은 어떤 그런 어떤 쉬운 위치는 특히 정치를 잘 모르는 정치 경험이 없는 한동훈 장관이 잘할 수 있겠는 이런 어떤 일부 좀 우려에 대해서 좀 우회적으로 저런 어떤 표현을 쓴 게 아닌가. 즉 처음에는 이제 뭐 그렇지만 이제 같이 이제 가면 이제 길이 된다. 뭐 루신의 뭐 중국의 대문호죠. 루신의 어떤 이야기를 좀 인용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비대위원장을 맡기로 이미 본인은 결심이 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당에서 전폭적인 지지가 있으면 내가 맡겠다 이런 뉘앙스로 좀 얘기했고 오늘도 많은 사람이 함께 가면 길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많거나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전폭적인 지지가 없다면 비대위원장을 안 맡을 수도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한동훈 장관도 뭐 결심이 뭐 100% 굳어진 건 아닌 것 같고 당에서 요청하면은 뭐 할 생각이 좀은 있는 것 같은데 저런 걸로 봐서는 좀 한동훈 장관이 좀 타고난 좀 정치 감각은 있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밀고 좀 당기는 그런 어떤 가운데 어떤 본인의 좀 역할을 좀 제대로 좀 찾으려고 뭐 하면서 그리고 또 당내 또 일부 또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같이 가면은 이제 길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어떤 표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 맡는 거를 환영합니까? 아니면 저는 볼 때 경계합니까? 우리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환영하죠.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죠? 조건을 다나요? 조건? 그럼 이제 이미 이제 한동훈 장관은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과도한 계산을 이미 시작한 거고 흐름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민심의 추이와 국힘당 내부의 지지의 그룹 그리고 국힘당 안에서의 의원의 그 성향들 이것을 쭉 한번 살펴보면은 한 달 전만 해도 어때요? 국힘당 지지자들이 한동훈이면 안 되겠다.
그다음에 국힘당 내부에 그리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한동훈 장관이 제일 선결 조건이었단 말이에요. 제일 선봉장으로 만들어야 된다 했지만 지금 시점에서 어떻습니까? 회의적 아닙니까? 국힘당 내부에서도 그렇고 또 하나는 주요 보수 언론에서도 한동훈 장관이 카드가 맞느냐라고 이미 회의적으로 이제 던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 그것이 이제 분위기가 상당히 바뀐 거고.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환경적 조건이 많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있고 탄력이 받고 리더십 하에서 한동훈 장관은 그 길을 같이 갔단 말이에요. 예. 정해진 길을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고 그 새로운 길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과 대립각을 세우는 리더십을 원하는 게 비대위원장인데 예. 그게 새로운 길인 거예요. 근데 한동훈 장관이 과연 길을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국힘당 내부의 의원들도 그렇고 국힘당 지지자들도 그렇고 보수 언론도 지금 회의적인 시각이 보고 있다. 그것이 한마디 더 붙이면 그럼 비대위원장은 어떤 역할이냐. 이거는요. 대통령 선거에서 비대위원장은 단일 전선이에요. 여야의 단일 전선, 대통령 후보의 단일 전선이기 때문에 예. 돌파형이면서 완전히 치고 나갈 수 있는 선봉장이어야 되는 건데 이 총선이라고 하는 비대위원장은 뭐냐면 이에 당사자가 너무 많아요. 내부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거 조정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냐면 정치적 경험이 오히려 대선 때의 비대위원장과 당대표가 아니라 예. 총선 때 당대표나 비대위원장이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줄 줄 아는 힘이 생겨야 되고 마지막까지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되는 건데 한동훈 장관은 어떤 리더십이냐면 먼저 얘기하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비대위원장은 담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갈등을 담고 참고 인내하면서 마지막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 제가 볼 때 한동훈 장관은 치고 나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 비대위원장하고의 덕목은 상당히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드러난 거냐면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대선 때 먼저 치고 나가는 스타일 아닙니까? 대선 때는 그게 가능해요. 혁신위원장도 뭐냐면 담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참고 인내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인유한 위원장이 실패한 거고 저는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여기 계신 분들도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고 아주 통찰적인 그런 논평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만 오늘 하루 종일 정치권의 안팎에서는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원장과 관련된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몇 분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지금 국민적으로 단순하게 보수 지지층에만 인기가 있는 게 아니라 20, 30대부터 상당히 여성층,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지금 비판적인 여성층에도 굉장히 인기가 높습니다. 지난번에 대전에 가셨을 때의 모습, 뭐 다 지역에 갔을 때 모습이 나이 많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안 가면 우스워집니다. 지금 어차피 일정 다녀봤자 기자들이 그거밖에 안 물어볼 테니까요. 이거는 고민하기 위해서기보다는 언론에 답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본인이 천명한 게 있으니까요. 예. 니네 다 조용히 하면 해줄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니네가 이견이 없으면 내가 해줄게 이런 거잖아요. 그럼 그 조건이 맞춰지려면은 뭐 며칠 걸리겠죠.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를 모셔와 용산의 직할부대로 전락하겠다니 국민의힘은 최소한의 폐할도 없습니까?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원장 등극은 국민의힘이 운명을 다했다는 사망 선고에 다름 아닙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말을 어느 정도 이렇게 가중치, 비중을 두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비대위원장 안 가면 왜 한 장관이 우스워져요? 전혀 그렇지 않죠. 이준석 전 대표의 그냥 워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한동훈 장관의 본인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다만 시대적 소명이 있을 때는 본인이 결단할 수가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본인 오늘의 그 언론의 인터뷰에 봤을 때는 마음의 어떤 결심은 섰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 법조인들은 어떻게 얘기하죠? 길이 없으면 가지를 마라라고 하는데 길이 없다고 해도 그것은 많은 사람이 같이 가면 길을 만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뭇 어떻게 보면 법조인이면서도 오히려 정치인 모드로 살짝 이미 전환됐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예. 그렇다는 점에서 내가 갈 수 있다. 대신에 그러려고 하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달라. 그럼 내가 열심히 끌고 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예. 오늘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중요한 모멘텀이었다라고 생각을 들고요. 지금 아까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저도 아침 출근길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한동훈 그 현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적합한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비대위원장이 가장 어떻게 보면 유효적절한 카드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그 원내외 그 당협위원장들 전체 회의에도 완전 결론을 못 내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전체 총리는 현재는 시간이 얼마 없다. 그런 측면에서 비상 상태에서는 정말 돌직구를 날릴 수 있는 사람이 예. 필요하다라는 그 판단을 했는 것 같고 그와 같은 총의는 사실상 내부적으로 그 한동훈 장관에게 그리고 또 용산에 전달했다라고 저는 그 추측을 합니다. 예. 그렇다는 점에서 이제는 뭐 논란을 일으킬 때가 아니고 국민의힘 그리고 또 지지층이 한동훈 장관을 어떻게 보면 비대위원으로 세워서 힘을 모아가는 그런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절차 우리 어떻게 보면은 수순을 밟아가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양 의원님, 네. 그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 맡는다는 그 얘기가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해도 맡아라. 그럼 우리는 땡큐다. 오히려 우리가 총선 승리가 더 가까워진다. 이렇게 이제 환영하다가 오늘은 뭐 한민수 대변인의 얘기긴 합니다만은 뭐 국민의힘은 배알도 없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한동훈 장관이 맡지 않기를 또 원하는 듯한 논평이 나왔어요. 이게 바뀐 거예요? 아니면 일맥상통하는 흐름이에요? 한민수 대변인을 제가 분석하면 이제는 그 한동훈은 중요하지 않다. 국힘당 내부에서 예. 이 부분에 대한 솔직한 목소리를 내라. 이제 이 이야기거든요. 한 가지만 딱 정리를 하면 국힘당의 문제, 김기현 체제의 문제는 뭐였어요? 시키는 대로 하는 여의도 출장소다. 그렇기 때문에 국힘당 의총에서 흐름이 거리를 두고 국힘당의 독자성. 예. 이 부분들이 언론에 비춰진 의총의 결과 아니에요. 그런데 아바타를 넣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새는 한동훈 안 하고 윤도훈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아바타를 넣는 이 순간에 이제는 들 수 있는 최악의 카드를 국힘당이 드는구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소한 의회 정치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자존심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결심이 섰다라고 하면서 국힘당의 모멘텀이다라고 이제 최진영 변호사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밌는 영역이 있습니다. 김기현 노골적으로 만들어서 억지로 힘을 실어서 강제적으로 경쟁자들 목을 쳐서 만들어 놨더니 결국은 실패했죠. 예. 이번에는 좀 더 세련되게 한동훈을 비대위로 오는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로 오는 과정을 지금 겪고 있단 말이에요. 제법 세련됐습니다. 할까 말까. 예. 그리고 당신들이 전폭적인 지지 않으면 나 안 해. 나 그리고 법무부 장관으로 할 것 남아 있어. 이런 식으로의 정치적 쇼타임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것들로 제법 세련되게 가는데 예. 문제는요. 국민들이 어떻게 동의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5% 전후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한동훈 장관이 뛰어넘을까요? 아바타는요. 예. 본질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3%에서 5%포인트 또 깎이고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영남의 국힘당 의원들의 불만들이 예. 계속해서 내연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홍석준 의원님도 속으로 참 화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저보고 왜 가만히 있는 저보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너무 딱딱하니까 이제 좀 영남권 의원이시니까 뭐 반론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완전 이관계를 지금 쓰고 계시네. 결국은 이제 한동훈 장관을 자꾸 이제 아바타 하시는데 같이 근무를 했다는 그런 어떤 이유만으로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정치적 성향이라든지 모든 것을 뭐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아바타다. 예. 이렇게 이야기는 너무 좀 속단인 것 같고 결국은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오게 되면 한동훈 장관이 살 길도 그렇고 또 우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살 길도 결국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누구보다 한동훈 지금 장관이 잘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종하지 않았다. 그런 어떤 이야기도 분명한 것이고 그런 어떤 측면에서는 누구보다도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좀 센스가 저는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잘 이끌지 못할 것이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한 장관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좀 드러냈습니다. 또 다른 우려는 이것입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계속 얘기했습니다마는 과연 윤석열 대통령한테 직언을 하고 또 수평적인 당정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윤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그런 우려를 떨쳐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한 장관의 얘기 좀 들어보고요. 맹종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 시계바늘을 좀 과거로 돌려서 윤 대통령의 과거 얘기까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하면서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한 가지 기준을 생각하면서 살아왔고요. 그 과정에서 누구를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주로 그런 얘기 민주당에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기들이 이재명 대표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절대 복종하니까 남들도 다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윤석열 지청장, 우리 정의는 혹시 조직을 사랑합니까? 네,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까? 네. 혹시 사람에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 추대되는 뭐 이렇게 초청장이 이렇게 강하게 형성된 거는 인기 때문이니까. 네. 근데 그 인기를 한순간에 날려먹을 수 있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본인이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겠죠. 어떤 식으로 그 아름다운 통수를, 그러니까 아름다운 그 대립각을, 뭐 아름다운 뒤통수, 아름다운 대립각 이런 거죠. 왜냐하면 이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딜레마가 뭐냐면 인기가 굉장히 강한데 대통령하고 지지 기반이 겹쳐요. 아름다운 뒤통수는 어떤 겁니까? 뒤통수 맞으면 기분이 안 좋은데 그게 아름다울 수 있나요? 굉장히 모순적인 표현을 썼는데. 이제 그런 거잖아요. 이제 그 요즘 영화 이제 서울의 봄도 나오는데 50 청산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노태우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이 가장 절친이었잖아요. 그런데 87년 민주화가 더불어서 전두환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에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를 밟고 가라. 나를 딛고 가라. 그래야만 네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두환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뭐냐면 과거에도 마찬가지죠. 96년도에 한나라당이 승리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95년도에 지방선거 패배하고 YS 정부에서 이해창이라든가 새로운 혁신의 임무를 하면서 YS가 어느 정도 각을 세웠거든요. 그러면서 딛고 넘어갔거든요. 그러면서 2000 몇 년도입니까? 박근혜 2012년이죠. 이명박 정부에서 2012년에 이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완전히 이명박 정부가 단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딛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 집권 초란 말이에요. 집권 초이면서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하는데 한동훈 장관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저렇게 부정을 하지만 모든 국민의 시각이 어떻게 보냐. 윤석열과 같은 모형이다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만든 프레임이 그렇지가 아니고 않고 국민들이 다 그렇게 보고 있죠. 검찰 출신이고. 뭐냐면 지금 윤석열 정권의 지지도가 저렇게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검찰을 동원한 과도한 무도한 정치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전선에 선봉장이고 덜격부장이고 선전부장이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의. 그게 바로 한동훈 장관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등식이 성립되는 이상 지금 이제 저 얘기를 하는 거죠. 윤희숙 전 의원 같은 경우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대립각을 세워서 비대위원장으로서 대통령실에게 어떻게 보면 맞짱까지 뜨면서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대한 부분을 딛고 넘어가서 독자적인 국민의힘에 의한 총선을 치르라고 하는 것이 대국민의 언명인데 그것을 치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한동훈 장관의 한계이고 그 한계는 뭐냐? 윤 대통령이 돌격대장이자 선전부장이자 선동부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윤 대통령도 2013년도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을 사랑하지만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고 오늘 한 장관도 맹종이나 이런 건 자기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윤희숙 전 의원의 얘기처럼 대통령과 대등하게 비대위원장으로서 대등하게 의견을 얘기하면서 또한 대통령에게 그렇다고 해서 아주 무례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의 권력에 도전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자세로 아름답게 뒤통수를 때릴 수가 있냐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게 너무 이상적인 얘기냐? 아니요, 아니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냐? 아니,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의견이 다르면 좀 어중쩡하게 좀 아는 사이는 이렇게 내가 다른 이야기를 반론을 하고 할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실은 좀 부담을 느낄 수가 있는데 지금 한동훈 장관과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오랜 근무 끝에 좀 굉장히 좀 잘하는 사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력하게 한동훈 장관이 대통령이 설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신뢰관계가 있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더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혹시 잘못된 어떤 정책이 있으면 과감하게 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관계에 깔려 있다. 그리고 저는 만약에 한 직업 집단에 근무를 했다고 해가지고 아바타다 이런 논리면은 아니 언론계에서 그럼 같이 근무했다 해가지고 아바타입니까? 공무원계에서 같이 근무했다고 아바타입니까? 시민단체에서 같이 근무했다고 다 그걸 아바타 취급해야 됩니까? 그거는 결코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확실한 거는 굉장히
우파 보수 지금 인사 중에는 지지층이 기존의 우리 국민의힘과는 굉장히 다른 어떤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 3040에 그 정치 관심이 없는 여성이라든지 수도권이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 당으로서는 매력적인 카드임에는 분명히 맞습니다. 예. 지금 뭐 홍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럼 어떨까요? 윤 대통령 어제 정혁진 변호사가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서 저도 화들짝 놀랐는데 지금 윤 대통령하고 한 장관하고 여론조사를 해보면 한 장관 지지율이 더 높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당혹해가지고 수습하느라고 좀 그랬었는데 해본 적이 없죠. 그런 여론조사도 없지만 정말 지금 홍 의원님 말씀대로 한 장관의 인기가 윤 대통령을 넘어서고 또 외연 확장성도 더 크고 이렇다면은 윤 대통령은 그러면 한 장관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평생 자기 부하로서 후배로서 신뢰관계가 있지만 그렇게 보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보다 더 높은 지지율을 갖고 있고 더 높은 차기 대권 주자로서 확고한 권력을 가져가게 되면 본인의 권력, 입지, 레임덕은 빨리 오는 수밖에 없는데 윤 대통령이 그러면 이런 한동훈 장관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비대위원장으로서 존중해 줄 것인가? 존중할 수밖에 없죠.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내년 총선의 승리. 그게 승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민주당이 어떻게 나오죠? 벌써 탄핵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금으로서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처럼 계속 어떻게 보면은 뭐 1, 2년 차 대통령이니까 당연히 힘이 있을 수밖에 없죠. 1, 2년 차에 당정이 있어서 완전한 수평을 바란다? 그거는 그냥 우리 우물에 가서 숭늉에 찾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민주당이 언제 그런 적 있습니까? 그러다가 옛날에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하고 천신정 뭐 이런 분들하고 해서 싸워가지고 당이 깨졌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어떤 당정 관계가 수평적이어야 된다라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도식적인 얘기인 것이고 결국 지금 얘기는 지금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게 무조건 수평적으로 돼야 되느냐? 오히려 협력 관계가 돼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정말 협력 관계다라고 봅니다. 저희가 실무를 해보면 압니다. 뭐냐? 밑에 맡겨놓으면은 뭘 가지고 왔을 때에 본인의 생각은 이렇게 해라고 했는데 실무를 해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했을 때에 그래? 그러면 당신 말이 맞아라고 해줄 수 있는 게 법원 검찰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실무를 말해오면서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맡겨 놓는다고 해서 무조건 다른 관계가 법원 검찰의 내부의 어떤 그 부장과 그 부원의 관계는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계속 이 부분에 있어서 무슨 아바타라는 프레임을 걸지만 전혀 그 프레임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으로서는 본인의 어떤 리더십에 좀 타격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절체절명의 과제는 오히려 내년 총선의 승리가 목표이기 때문에 그 정도에 있어가지고는 충분히 한동훈 장관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것이 저는 윤석열의 개인적인 어떤 특징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자신이 임명한 장관이었지만 자신이 데리고 있었던 후배 부하 검사였지만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동등한 자격으로 예우를 할 것이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바타가 되게 아픈 모양이에요. 아바타가. 그러면서 한동훈이 아파가지고 계속 말을 바꾸는 거지. 한동훈 장관이 뭐를 잘할 수 있고 뭐를 잘할 수 있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계속해서 윤석열의 아바타 한동훈 이렇게 나오니까 아바타가 지금 계속 아프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다르다라는 걸 계속해서 지금 오늘 하루 종일 강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전에도 이 장해찬 최고하고 강성규 최고 그 수석하고도 토론을 하는데 그럼 뭐가 다르냐? 그랬더니 이런 예를 들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술 좋아하는데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오라고 하니까 나 술 안 마시니까 안 가라고 집에 가기도 하고 그리고 끝까지 술 안 마시고 그냥 앉아 있기만 하고 이게 지금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 다르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다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궁색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맹종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합시다. 사람에 대해서 충성하지 않는다, 사람에 대해서 맹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동훈 장관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 사건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깔끔하게 대답한 적이 있나요? 두 번째,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가지고 어떤 생각이냐? 답할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뭐죠? 이거는 맹종하고 사람에게 충성하고 사람에게 맹종하는 거하고 다른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제까지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다 비켜갔거나 침묵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맹종이라고 그래요.
자신이 이제까지 보여줬던 그 행위들이 사람에게 충성하고 사람에게 맹종하는 모습들을 보여줘놓고 나는 맹종하지 않는다라고 선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아, 저 사람은 맹종하지 않는구나라고 하나요? 그 행위가 이미 맹종의 행위들을 수없이 했는데. 팩트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하니까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 가지고 누구도 법 앞에 평등에 예외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답이 된 거 아닙니까? 왜 얘기를 안 합니까? 그리고 잠깐만요. 법무부 장관이지 검찰총장이 아니에요. 법무부 장관은 수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순간 그때는 또 민주당이 수사에 감나라 배나라 한다고 또 비판할 거 아닙니까? 그럼 원론적인 바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거를 가지고 아바타네 뭐냐 하는 얘기 자체가 완전히 그냥 그 어떤 논의에서 벗어난 것이고 지금 한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미 이 부분과 관련해서 원칙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내에 독소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 내에서 해결해야 된다. 이 얘기를 했다는 점을 저는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이 이른바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서 한 장관의 발언을 놓고 좀 이제 두 분이 주고받고 계신데 한 장관의 얘기 좀 듣고 2라운드 두 분 뭐 하시든 이렇게 용 의원님하고 우리 박 의원님이 하시든 가겠습니다. 한 장관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저한테 꼭 그러고 물어보라고 시키고 다닌다고 그러던데요. 이걸 물어보면 제가 왜 곤란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야말로 자기들이 이재명 대표 옹호하는데 바쁘니까 저도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내용들을 제가 보면은 일단은 이 몰카 공작이라는 건 맞잖아요. 그 몰카 공작의 당사자인 서울의 소리가 고발했던데요. 그럼 우리 시스템에 맞춰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돼서 처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국회에 넘어온 것이니까 제가 입장을 낼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걸 말씀드리죠. 첫째,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보시고 느끼시기에도 그래야 합니다. 둘째, 다만 그 법안들은 정의당이 특검 추천하고 결정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되어 있는 독소 조항까지 들어있죠.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입니다. 2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두 의원께서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두 분 얘기 좀 더 듣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 한 장관은 내가 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질문에 회피하고 침묵했느냐. 나 아니다. 뭐 명확하지 않느냐. 명품백 사건. 이거 몰카 공작이니 당연히 법과 원칙대로 처리할 거다. 너무 심플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 정도로 성이 안 차요?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최변 이야기가 검찰총장이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다. 수사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문제, 그다음에 명품백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 하지 않는 게 맞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명품백 이야기 하잖아요. 몰카 공작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가 뇌물수수 현장은 절대 잡을 수가 없습니다. 뇌물수수 현장은 말 그대로 함정수사나 함정취재나 몰카 아니면 뇌물수수 현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뇌물수사 현장이 잡혔어요. 뇌물수사 현장이 잡혔는데 저 부분을 어떻게 저런 걸 알아냈냐, 어떻게 취재했냐 가지고 본질이 아닌 곁다리를 가지고 시비를 걸면서 수사 과정에 있어서 자신이 지금 가이드라인을 던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태도, 이게 바로 맹종이거든요. 이러한 태도가 맹종이에요. 알겠습니다. 명품 받았어요. 그리고 명확하게 그 말과 그림이 있어요. 그러면 1차적으로 대통령 부인이 뇌물을 받았네?가 1차적인 관심사여야 하고요. 법무부 장관이. 법 앞에서 누구도 예외가 없으면 뇌물을 받았는데 심지어 대통령 부인이 뇌물을 받았어. 그러면 이게 1차적이죠. 두 번째, 그 취재 과정이 정당했냐 안 했냐는 언론학자들이 판단할 영역이에요. 시민사회가 판단할 영역이에요. 법이 판단할 영역이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 규정할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했었을 때 본질은 몰카 공작이라고 던져버리고 가이드라인 정해놓고 그러면서 대통령 부인에게 충성하고 맹종하고 대통령에게 충성하고 맹종하는 모습들을 몸으로 보여놓고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게 참 부담스럽네. 그렇습니다. 최 변호사님 반론하시죠. 아까 함정수사라고 했는데 함정수사에 대해서 혹시 좀 아세요? 말씀하세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범위 유발형 함정수사가 있고 하나가 기회 제공형 함정수사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함정수사가 다 위법한 것도 다 적법한 것도 아닙니다.
범위 위반령 함정 수사. 한마디로 받을 생각도 없는데 일부러 함정을 파가지고 넣으면 그거는 완전히 위법한 것이고 그거는 그와 같은 어떤 그 행위를 한 그 제공한 사람 자체가 위법한 것이고 그건 처벌돼야 하는 것이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기회 제공형. 지금 나 언제든 뭘 받고 싶어. 그런데 야 여기 있어. 던져주는 그런 것은 적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알겠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게 가지고 와가지고 억지로 해서 몰카 공작을 했던 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사적인 적법 절차에 봤을 때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물론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그것을 받은 것이 뭐 적법하다고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까 지금 그 한 장관 같은 경우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법 앞에 예외는 없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를 하고 그것은 단순히 언론의 영역이 아니고 그거는 그 한 과정에서의 어떤 법률적 영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만 하고 지나갈게. 딱 한마디만. 짧게 맹종이라는 단어와 법 앞에 예외가 없다라는 단어를 선언을 한다고 해서 맹종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법 앞에서 예외를 두고 있다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법 앞에 예외가 없다고 하면서 김건희 여사는 법 앞에서 예외를 끊임없이 인정해 왔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과 대통령 그 장모의 본부장 비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부인하고 무마하고 비켜왔었잖아요. 이게 맹종이에요. 박사님 한 말씀만 잠시만요. 그러면 이재명 특검 합시다. 해요. 오케이? 하세요. 저는 상관없어요. 아니, 하시죠. 지금 여기 그런 겁니다. 원내에 계신 두 의원님이 안 좋은 토론 태도가 그거예요. 한동훈처럼 자신이 받았던 질문을 가지고 대답을 못하고 이재명 물고 늘어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희숙이 이재명 물고 늘어지면서 유명했어요. 그런데 새벽까지 한참 토론을 할 때 그런 방식으로 토론하는 건 아주 나쁜 토론 태도. 두 분 얘기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쯤 듣고요. 이제 우리 두 의원께서 할 말이 많으실 텐데 많이 참고 계셨습니다. 홍 의원님, 한동훈 장관이 어쩌면은 많은 뭐 민주당 쪽이 그렇다고는 얘기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답변이 되지 않을까 예상했던 이 이른바 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에 대해서 오늘 말한 요 정도 수준이면 아주 잘 선방하고 넘어간 거예요? 아니면 뭔가 국민이 보기에도 한동훈 장관의 이 몰카 공작이라고 하는 발언이 뭔가 아직은 그래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일단 이 주제 자체가 굉장히 한동훈 장관한테는 이제 곤란한 그런 질문이라고 다들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렇죠.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 가장 기본적인 원칙적인 답변을 뭐 누가 보더라도 크게 그 문제 제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한 거죠. 깔끔하게 잘 정리했다. 지금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중앙지검인가 배당이 돼가지고 지금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그 시스템대로 간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거는 어떤 몰카 공작으로 뭐 이루어졌다. 뭐 그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이야기를 이제 한 것이고 제가 진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건 이제 중앙지 지금 배당이 됐기 때문에 수사로 이제 결론이 이제 날 거지만 저는 이제 민주당과 일부 좌파에서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제 과거 이제 경선 때부터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줄리 뭐 의혹이라든지 그리고 또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순방할 때마다 캄보디아의 화나를 뭐 이렇게 아는 사건을 두고 그 사진을 두고는 이건 뭐 연출했다 뭐든지 그 수없이 문제 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 이게 완전히 거짓으로 드러났을 때는 이게 그 사과 한마디 없고 또 그리고 또 국격을 이렇게 떨어뜨릴 때는 진짜 제대로 된 사죄 한마디도 없는데 끊임없이 이런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이 물론 야당으로서 이걸 정쟁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이해는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래도 좀 정도껏 하고 사과할 때는 좀 사과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쳤다. 근데 참 저는 최진영 변호사나 홍석준 의원님도 이제 국회 출마하는데 지금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은 그거잖아요.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과 확실히 선을 그을 수 있느냐. 그것도 더 나아가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내놔야 되는 거잖아요. 국민의 눈높이에 봤을 때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받았잖아요. 자연스럽게 받고 충격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실이라든가 김건희 여사는 입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인 거예요. 이것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국민들 설득할 거예요? 그럼 바이든 날리면 그다음에 몰카를 뇌물을 몰카 조작으로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접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힘당의 내부에 있는 출마자들이
수도권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걸고 출마 못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본질을 파악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고 앞에 이제 양문석 의원님도 제가 얘기를 잘 하셨는데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 검찰에 있을 때의 화법과 만약에 출마했을 때의 화법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비대위원장이 됐을 때 화법은 달라야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처럼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검찰에 있으면서 본질을 비껴가면서 모든 것을 우회 전력으로 이재명 대표를 끌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것을 답하는 게 아니잖아요. 비대위원장이나 뭐냐 어떤 정치를 할 경우에는 자기의 책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비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는 뭐라고 하냐면 정공법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비껴가는 전략으로 해가지고는 선택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화제를 조금 이제 다른 걸로 바꾸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서 징계를 내렸죠. 오늘 2심 선고가 있었는데 1심과 상반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세상 지휘랍시고 해가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를 비호합니까? 이게 식물 아니에요 지금? 뭐가 식물이 아닙니까?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데.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하였습니다.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수 장관님한테 한 말씀. 보신 것처럼 이제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이제 정지를 시켰고 재판이 열렸습니다. 1심 재판부가 2021년 10월에 있었는데 이 1심 재판부에서는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했다는 세 건에 대해서 제외하고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 모두 유죄 인정을 하면서 윤 대통령이 제기했던 행정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심 재판부는 전혀 달라요. 절차에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추미애 장관의 위법적으로 좀 개입했다 이렇게 이제 좀 판결을 했습니다. 이 당시의 1심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아닌 윤 총장이었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런 결정을 내리고 지금은 윤 총장이 아니라 윤 대통령이기 때문에 2심 재판부가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인가? 아니면 정말 법적으로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2심 재판부가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인가?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변호사님 계시지만 홍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2심 재판부의 오늘 이 판결이 정확하게 맞았다.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잡은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일단 이 사안 자체가 이게 보면 잘 아신 것처럼 이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이제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하고 이제 대립되고 있을 때 그 추미애 장관이 계속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압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 윤석열 총장이 거기에 이제 굴하지 않고 예를 들면 뭐 울산 그 시장 뭐 그 선거 어떤 그 조작 뭐 이렇게 수사라든지 진행을 되고 했으니까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카드 중에 이제 징계 카드를 내렸는데 그때 이제 징계 카드의 뭐 대표적인 이유가 뭐 예를 들면 판사 뭐 이런 신원을 뭐 했다든지 뭐 그런 어떤 사찰이라든지 그런 걸로 이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추미애 장관이 개입했느냐 위협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이 문제인데 1심하고는 달리 지금 이제 항소심 2심에서 판결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 남아 있기 때문에 뭐 함부로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이제 1심에 비해서는 2심의 판사들의 구성이 좀 더 경험이 많고 정확하게 판단을 많이 이제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심에 판단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좀 의문스러운 점이 과연 저런 어떤 추미애 장관이 위법적인 저런 것이 분명히 있었을 거다. 없었으면 과연 저렇게 이제 할 거냐. 다들 이렇게 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식적인 어떤 판단에 대해서 이번 2심에서 제대로 이제 평가를 해서 위법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개입했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등장을 하고 이제 대법원장도 좀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상황이 오는 거는 정치적으로 뭔가 관련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재판부 역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연륜이 있는 재판부가 정확하게 바로잡은 판결입니다. 아니, 전체적인 이제 흐름을 볼 때 어느 정도 좀 예견이 됐던 것 같아요. 1심에서는 징계가 맞다라고 하는 유효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렸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었죠. 윤석열 대통령으로 이제 정권이 바뀌었고 또 하나는 이거에 대한 이제 소송 주체가 법무부인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법무장관의 그동안의 모습, 그동안의 과정들을 볼 때 1심에서 승소했던 변호사들 다 갈고 없애버리고 거기에 제대로 변호사 하지도 않는 사람들 내세워서 이 소송을 진행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맹종할 수밖에 없는 예. 이 취소 소송에서 드러났다. 그러니까 뭐냐면 재판 과정에서 준비를 하나도 안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 징계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 증인 신청이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비한 가운데에서 진행을 한 것이 한동훈 장관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얘기하는 것처럼 재판 과정이 제대로 됐느냐. 그러니까 그 결과는 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내는 저는 것이죠. 저 말씀은 행정소송의 ABC를 모르는 얘기인 겁니다. 왜냐?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은 완전히 다릅니다. 민사소송은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으면서 서로 주장 입증하는 관계지만 행정소송과 또 특히 이제 또 뭐 형사소송도 비슷하지만 직권적 요소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치 이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법무부에서 변호사 다 갈고 예. 변호사 갈아도 변호사입니다. 그 사람들을 모욕하는 얘기인 것이고 그분들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결국 지난 정권에 있어서는 증거를 내라고 하는데 법무부에서 증거를 안 냈어요. 그런데 재판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인 문건 같은 것들이 추가적인 증거를 내서 봤더니만 검사징계법은 어떻게 돼 있냐면 검사징계를 발의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징계 절차에 감나라 배나라 하지 못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의했던 추미애 전 장관이 심리하는 날짜도 지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심리하는 과정에서 심리하는 징계위원들도 임의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징계하는 절차 자체에 중대한 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취소를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 징계 여부의 어떤 실체적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절차가 위법하기 때문에 취소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대법원에 상고를 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판결이 있어서 대법원에서 결정이 바뀐다? 아마 대법관 할아버지인 변호사님이 그 대법원 간다 해도 바뀔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졸지 행정소송을 모르는 한국 언론이 돼버렸네요. 대부분 한국 언론들이 1심과 2심의 결과가 바뀐 결정적인 이유를 1심은 법무부가 승소하기 위한 변론을 펼쳤고 2심은 법무부가 패소하기 위한 변론을 펼쳤다. 이게 한국 언론의 일반적인 평가였단 말이에요. 한국 언론이 졸지에 법도 모르는 자식들이 돼버린 거야.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합시다. 그다음에 1심과 2심의 차이는요. 우리가 언론판을 보면 젊은 현장에서 뛰는 기자들이 사실에 가깝게 쓰려고 그래요. 근데 안에 있는 데스크들은 이 부분을 광고주와 정치권과 여러 가지 버무르면서 균형을 좋게 말하면 균형을 어떻게 말하면 기사를 팔아먹으려고 해요. 데스크를 모독하는 그냥 데스크가 우리나라 언론의 데스크들은 모독 당해도 돼.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인정할 수 없습니다. 1심들은 판사들이 법대로 예. 보려고 하지만 2심들은 정치적으로 많이 고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2심 판사들이 노련하다라는 게 아니고 오염됐다고 평가하는 게 더 맞죠. 알겠습니다. 저도 데스크이기 때문에 데스크 그렇게 모독하는 발언은 전 절대 수용 못합니다. 저도 뭐 이렇게 잘 말씀드리고 싶진 않은데 양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나라 사법 제도를 굉장히 부정하고 모독하는 겁니다. 아니 항소심 2심 판사들이 정치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판단한다? 그 굉장히 저는 그 말씀은 좀 조심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뭐 이 판결 선고도 있었습니다만은 정치적으로 보면은 어젯밤에 있었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구속도 정치적 파장이 매우 큽니다. 자, 이제 586 그 운동권 세대의 적나라한 모습을 드러낸 것인가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정치적인 판결이었던 것인가 이 얘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영장 심사 후 구속까지의 그 과정들을 잠깐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는 방어권 행사하기 위해서 참고인한테 상황이 어떤지 전화하고 그런 것을 그 전화했다고 증거 인멸이다 그렇게 말하면 너무 불공정한 게임이다.
우리는 송 전 대표의 이러한 발언과 행태 속에서 586 운동권의 씁쓸한 윤리적 몰락을 목격하게 됩니다. 부패한 꼰대 혹은 청렴의식은 없고 권력욕만 가득한 구태가 오늘 그들의 자화상이 아니겠습니까? 송영길 전 대표에 관련돼서는 지금은 이제 탈당을 하셔서 개인의 몸인데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식 입장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실적으로 탈당 상태인 점 등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당대표를 지낸 사람을 이렇게까지 탄압하고 이게 꼭 구속까지 갈 사안인가. 이게 이제 윤석열 정권 검찰공화국 아니었으면은 이 일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사실 이 비슷한 문제와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네네. 개인 사법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게 불똥이 당대표 본인한테 옮겨올 것 같아서 사실 처리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걸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계속 당대표를 하는 한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돈 100만 원 받은 300만 원 받은 의원이 공천 배제 받아들이겠습니까? 예, 여러 얘기가 좀 섞여 있습니다. 조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박 의원님, 586 운동권, 이른바 도덕을 이 주 무기로 정치권까지 진출했던 이른바 586 운동권의 뭐랄까 지금 이제 윤재욱 의원의 말처럼 씁쓸한 윤리적 몰락이라고 평가하세요? 아니 이제 이렇게 봐야죠. 이제 586이라고 해서 모든 저도 50대고 80년대 학번이면 저는 운동권은 아니었지만 그러면 다 이렇게 그런 규정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어떤 삶을 살았냐에 대한 부분도 한번 규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의도 정치권에서 정치부 기자들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볼 때 송 대표가 아주 절제된 삶을 살아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국제 정치라든가 한국의 대외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국가의 비전에 대한 논의를 해왔고 그동안에 그런 일들을 해왔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저런 불미스러운 일에 얽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과 그 부분을 나눠서 좀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송영길 전 대표의 어떤 삶과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일 좀 분리해서 보라. 그렇죠. 이제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분리해서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고 일단 결과론적으로 송 대표가 구속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는 거지만 송 대표가 여의도에서 정치했던 그 과정들을 보면은 상당히 나름 청렴한 정치를 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왔고 또 거기가 그런 것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당대표까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다 없애버리고 송 대표 개인의 어떤 비리 문제다라는 것을 초점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586이 다 부패했다 이런 것은 정치 프레임의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양문석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좀 송영길 전 대표를 두둔해 줄 만한 부분이 있습니까? 저는 이게 이제 정치 발전의 과정인데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어쨌든 돈 봉투가 돌았다는 사실 이 부분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송영길 대표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냐면은 송영길 대표가 끊임없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해창 총재와 노무현 대통령이 붙었을 때 어느 집은 차떼기로 돈을 썼고요. 어느 집은 아주 몇십억의 돈으로 선거를 치렀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썼던 글이 그랜저든 티코든 다 쓸어버려라 라고 하고 그런 글을 썼었어요. 그런데 제가 정치를 시작하고 정치를 구체적으로 쳐다보면서 그랜저 사이즈에서 티코 사이즈로 바꿔내는 게 뼈를 깎는 노력이에요. 찻대기로 돈을 받아서 쓰는 거하고 수십억 들고 쓰는 거하고 이게 이 정치 발전 과정에 있어서 투명해지는 과정이었었거든요. 전당대 어느 당들도 다 치러봤지만 이 송영길 대표를 엮으면서 돈봉투 사건이 8천만 원인지 9천만 원 가지고 지금 이야기가 시작됐던 거였거든요. 전당대에서 1억 미만의 돈을 쓴다라는 것 이것은 그동안에 수십억을 쓰던 전당대의 사이즈에서 이 정도 사이즈로 낮추는 부분들은 이 또한 뼈를 깎는 자당의 혁신의 결과다. 단 여전히 어떤 선거에서도 돈으로 매표하는 행위는 절대 안 된다라는 전제를 놓고 거기에 가까워지기 위한 정치 발전의 과정을 쳐다봐야 되고 이제 두 번째는요.
정당의 전당대회 내에서 8, 9천만 원의 이 부분을 가지고 검찰이 개입해서 탈탈 트는 이 행태가 우리는 검사 독재 정권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 제가 반론을 좀 하시죠. 아니 예. 양 의원께서 8천만 그거 송 대표 당시에 선거 비용으로 쓴 돈이 아니라 또 뿌린 돈이죠. 예, 그런 것이고 그리고 사실 저희 당에서도 그런 어떤 부끄러운 역사가 있었고 그런 어떤 차떼기 정당의 오명을 찍기 위해서 천막 당사를 통해서 이제 황골탈퇴하기 위해서 부단히 이제 노력을 이제 해온 어떤 그런 아픈 역사도 저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문제는 뭐냐면 일단 송 대표 건 사고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이미 탈당했다고 해서 사과를 하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게 뭐 검찰 독재 정권의 예. 어떤 차별적 수사 때문이라고 지금 이제 핑계를 대면서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진보 좌파의 가장 큰 장점은 도덕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비서관이 1억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는 재신임을 받겠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도덕성에 있어서는 앞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재명 대표 때문에 웬만한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사건 같지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영길 대표의 사건도 얼마나 지금 큰 사건입니까? 이게 과거 이승만 정권 때 있던 고무신 어떤 그런 어떤 선거가 지금 나온 이런 어떤 사건이고 그리고 이 수사 자체가 이 검찰에서 그냥 뭐 인지수사를 했습니까? 그냥 뭐 이게 이정건 당시 부위원장이 녹취 파일로 나와가지고 지금 수사가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송영길 대표도 검찰에 가가지고 왜 빨리 수사하냐고 막 천막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지금 저렇게 구속까지 지금 됐는데 이런 마당까지 와서도 지금 민주당이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다. 저는 이런 것들이 진보 좌파의 어떤 전체의 어떤 도덕성 문제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좀 짧게 또 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 또는 송영길 전 대표의 윤리적 몰락은 이재명 대표와 또는 민주당과 관련이 있냐? 아니면 탈당했기 때문에 관련이 없는 거냐? 이제 좀 관련이 있으시다고 이재명 대표를 거론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왜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없는 것이 입장인 것인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만에 하나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국민의힘 쪽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하겠죠? 그냥 벌떼같이 나가지고 국민의힘 당 간판 내라라고 해산하라고 할 거더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왜 그러면은 입장이 없다고 할까? 잘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어디가 있죠? 송영길 전 대표의 오선했던 지역구인 계양 을에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봤던 체인지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리를 넘겨줬기 때문에 이것 얘기하지 않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어떤 합리적 의심은 충분히 가능한 건 아니겠습니까? 탈당했다고 전 대표가 민주당의 전 대표가 아닌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국민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사과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 자체가 오만이다. 나아가 아까 그 얘기했습니다. 아까 이게 586과 관련해 가지고 예전에 지금 김민석 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보증한다. 무력 없는 사람이다. 송영길 탈당했는데 살아가지고 입당하고 돌아올 것이다. 원래 우리가 얘기했는데 보증하면은 보증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죠? 보증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김민석 의원 책임집니까? 586이 하는 행태가 똑같다는 겁니다. 반론 한마디 짧게 듣고 이제 이 주제 또 넘기겠습니다. 홍 의원 좌파라서 사과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우리 최변 586이라서 사과하지 않는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486이고 586입니까? 좌파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엄청난 사건들이 터졌음에도 사과하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입장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실이 명품백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입장을 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바로 사과를 했었어요. 그리고 바로 탈당을 했었고요. 자, 역사적으로 한번 챙겨봅시다. 국힘당을 탈당한 그 상황에서 국힘당이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왜 국힘당은 한 번도 그런 사과를 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이 이 부분에서 탈당한 데 대해서 입장을 안 가지는 데 대해서 그렇게 시비를 걸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스스로의 문제들 그리고 그 수많은 인명사고에 대해서 한 번도 사과하지 않을 때 그때는 왜 그렇게 침묵을 하셨죠? 거기에 대해서 왜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죠? 당장 최근에 있어서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 왜 대통령실은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죠? 왜 입장이 없죠? 486이라서 586이라서 좌파라서 그렇습니까?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A를 얘기하면은 A에 대한 반론을 하는데 A 이야기하시면 B를 얘기하시고 또 B에 대해서 질문하면 또 C를 얘기하시고 이게 끝나지가 않아요. 이경 그 민주당 부대변인의 이른바 보복운전 오늘 이제 조간신문에 많이 실렸는데 이 얘기까지 좀 보면서 같이 좀 가겠습니다. 어차피 이 얘기도 뭐 친명계 얘기가 나오고 이재명 대표 얘기가 안 나올 수 없는 그런 사안이니까요. 이경 민주당 수석부대변이 과거에 이른바 보복운전을 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벌금형이 나왔는데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은 이경 부대변인의 해명입니다. 자신은 보복운전하지를 않았다. 대리기사가 했다. 그런 것들이 판사 귀에는 전혀 설득력 있게 들리질 않았습니다. 잠깐 과거에 이경 부대변인이 했던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뭐 신당 창당을 하겠다 그러면서 뭐 제1당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낙연이 형이? 네, 명분이 없습니다. 명분이 아예 없어요. 낙연이.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이제 사쿠라라는 말까지 나왔죠. 근데 이것이 그 비속어가 아니에요. 표준어예요. 이게 지금 다른 속셈을 가지고 여당과 야합하는 야당 정치인을 속되게 이르는 말을 사쿠라라고 하는 변절한 표준어입니다. 정치인이죠. 네, 유희어로는 사기꾼, 야바이꾼. 자, 그래서 일부 보수 언론들은 이 문제까지 꺼내면서 송영길 전 대표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진보 진영의 적나라한 민낯이 드러났다. 보복운전을 했는데 왜 안 했다고 거짓말로 판사에게 자꾸 둘러대고 그런 것들이 너무 도덕적으로 흠집 아니냐.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합니다. 아니 뭐 이제 이경 이제 저희 이제 부대변인을 했고요. 지금 재판 과정에서 이제 나온 거 아니겠어요? 1심 선고죠. 벌금 500만 원 받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복 운전은 이제 재판부가 인정한 거고 거기에 따른 어떤 책임을 지고 이경 부대변인이 지금 사퇴를 한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이경 부대변인이 항소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항소하겠다고. 재판 과정에서 좀 보고 지금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이경 부대변인도 그만큼 책임을 졌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지켜보자 이런 뜻이군요. 해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일 이제 출마자들 같은 경우는 저렇게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불거지면 거의 뭐 정치적으로 상당히 큰 타격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 자체로서 엄청난 이제 정치적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결과 자체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예, 뭐 항소한다고 했고 또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여러 차례 이 지금 보복운전을 했다라고 하는 그 정황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본인은 이제 아니다. 뭐 대리기사가 있는데 대리기사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난다. 뭐 영수증도 뭐 제출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재판부에선 반영이 되질 않았습니다. 오늘 조금 민주당에게 조금 뭐랄까 곤혹스러운 주제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하나 더 마저 하고 이 얘기들 다 같은 흐름에 있으니까요. 김남국 전 민주당 의원 탈당했습니다. 이분이 민주당 경기도당 이 한 유튜브 채널에 좀 나왔는데 지금이 나올 때인가 아니면 또 자숙할 때인가 이 논란까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에서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전국에 있는 어떤 선출직보다 지역에서 발바닥으로 운동화 신고 뛰어다니는 부지런하게 뛰어다니는 청년 국회의원이고요. 예, 뭐 송영길 전 대표 또 이경 전 부대변인 지금 탈당한 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 방송 출연까지 어떻게 보세요? 약간 코미디 같습니다. 사실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윤리위원회에서 제명을 권고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국회 본회의에서 제대로 했다고 하면은 이미 제명이 돼서 전 의원이 됐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본인으로서는 지금 민주당에서 그와 같은 그 징계 절차에 좀 협력하지 아니한 결과 지금 현역으로 뛰고 있는 것이고 본인도 뭐 불출마를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정계 복귀 내지 내년 총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듯한 인상을 지우지 못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과연 국민들이 저렇게 했을 때에 뭐 탈당을 하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탈당을 했다고 지금 그 김남국 의원의 넥타이 색깔이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뀝니까? 결국 국민들이 심판을 할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저와 같은 모습이 민주당으로서 정말 박수를 칠 문제인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만 하필이면 다른 것도 아니고 민주당 경기도당 유튜브에
다른 민주당 의원님들이 나올 기회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금 김남국 의원이 출연한다는 점에서 저는 황당하다 못해서 정말 또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는데 아까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송영길 전 대표는 탈당했기 때문에 아무런 그거에 지금 유죄에 대한 그 구속에 대한 아무런 어떤 입장이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탈당했는 분을 본인 그 경기도당 공식 유튜브 계정에 출석해서 저렇게 방송할 수 있는 건지 저는 민주당에 지금 질서가 있는 겁니까? 저는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건 동의하시죠? 아니 한번 생각해보세요. 민주당 이상민 의원을 데리고 가가지고 특강 들었던 국힘당이 할 말은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요. 어떤 매체든지 누구든지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런 부분에 아니 한 번씩 우리가 정치판을 보면서 왜 저게 시비거리가 되지? 아 이건 논란거리가 될 수 없다. 이게 왜 해당 행위로 해서 논란거리가 되지? 징계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사실상? 잠깐만 들어보세요. 저게 왜 논란거리가 되지?라는 부분이 이 민주당 경기도당 유튜브에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나왔다가 이게 그 시비거리가 되는 것 자체가 일차적으로 언론학을 전공하고 현장에서 언론을 수없이 분석했던 양문수 입장에서 이해가 안 돼. 두 번째, 김남국에 대해서 그렇게 악마를 시켰는데 검찰로부터 김남국이 뭔가 하나라도 거슬려서 법적인 처벌을 받은 거 있나요? 처음에 정보 받아서 고인했다. 그 다음에 그 특정 업체 법적으로 봐줬다. 이렇게 치고 가다가 결국은 태산명동 서일필 태산을 흔들듯이 이야기해놓고 지새끼 한 마리 톡 튀어놓은 게 상임위 중에 주식 거래인 거. 상임 본회의에 누드 사진 보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코인 거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면 지연제만큼 벌을 줘라.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은 충분히 그것들 다 감당해냈어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좀 시비 걸 거를 좀 시비 걸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송영길 전 대표 또 이경 전 부대변인 지금 김남국 전 의원까지 지금 전 민주당 탈당했지만 무소속 의원이죠. 김남국 의원까지 이런 것들이 방금 제 양문석 의원 말씀하신 대로 그다지 그렇게까지 잘못되지는 않았고 아직은 이제 또 뭐 항소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지켜봐야 될 일이고 민주당의 뭐 이런 거죠. 이제 그 도움이... 지금의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과거의 잣대 이제 송영길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 이경 전 부대변인도 그렇고 이제 김남국 의원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했던 과거의 정치를 바라보는 정치인의 어떤 기준과 지금의 정치 기준들은 훨씬 더 국민들의 눈높이가 더 높고 전문성이라든가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잣대가 굉장히 세졌습니다. 더 강화됐고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기 요구하고.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는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이런 질타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수용하고 보다 나아가는 어떤 방향에 있어서는 더 깊이 고민을 할 시점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민주당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야 같은 문제인 것이죠. 지금 부분 문제. 뭐 두둔할 수는 없다 이런 지금 이제 뜻이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김남국 의원의 어떤 코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국힘당에 있는 코인 문제도 많아요. 그러면 그거 제대로 좀 조사하고 그래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한쪽에 일방적으로 프레임 씌워서 이렇게 매도를 해왔는데 그러면 이제 동등한 과정과 규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보다 나은 정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한편에서는 자성도 하지만 그것을 제도적으로 우리가 더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이제 같이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홍 의원님 뭐 논평하시겠습니까? 일단 팩트 체크 차원에서 그 김남국 의원의 코인 같은 문제가 지금 국힘 의원 중에 있다. 뭐 그거는 뭐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양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김남국 의원의 문제가 단지 상임위 때 거래한 것 자체만 문제다. 그게 아니죠. 지금은 이제 검찰에서 수사하는 단계고 지금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 이거는 아직까지 지금 이제 검찰에 수사하기 때문에 저는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중파에서 그밖에 없다. 태산명동 설피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틀린 말씀이고 저는 우리 그 국회가 좀 도덕성이 좀 더 이게 그 상호 경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우리 국가를 위해서 굉장히 좀 중요한 과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말한 저부터도 그렇고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앞으로도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더 눈높이가 높아지는 어떤 국민의 어떤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이번에 공천에서도 그런 것을 굉장히 반영할 거라고 봅니다. 단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제가 다시 말하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당원 당규라든지 모든 현재의 과정에서 굉장히 과거보다는 후퇴됐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도덕 불감증에 빠진 사례가 지금 너무 많다. 그런 것들이 제가 지금 오늘 토론도 듣고 계속해서 민주당 의원님들하고 이야기할 때 그런 걸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 내년 총선에서 우리 국민은 우리 유권자들은 이 도덕적 잣대를 본인들이 뽑은 국회의원의 도덕적 잣대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요구할까? 아마 이 부분도 굉장히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즘 이 영화 서울의 봄이 굉장히 화제입니다. 정치권도 덩달아 이게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인가 아닌가 이거를 놓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모습도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의 봄 어떤 점들이 정치권에 계시는 분들에게 관심을 받을까? 먼저 영화 잠깐 보겠습니다. 12.12를 일으킨 하나회를 척결한 것도 우리 당의 뿌리인 문민정부였습니다. 민주당의 문화 콘텐츠를 이용한 정치 공세에 팩트를 기반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과거 군부 독재 정권의 후신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부정한다고 해서 부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스스로 뭐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할까요? 예, 그렇게 봅니다. 예,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같은 참모들하고 이 영화를 좀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얘기가 민주주의, 법치주의라는 얘기를 좀 꺼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뭐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이 영화를 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민주당은 이 영화가 민주당에게 정치적으로 글쎄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치적으로 뭔가 좀 플러스적인 요소를 가져다주고 있다 보십니까? 아니 이제 분명한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서울의 봄이라는 게 뭐냐면 서울의 봄을 맞이할 줄 알았더니 군부 통치에 의한 겨울로 들어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 내용의 핵심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군부의 권력을 가지고 권력을 도구화해서 인권을 짓밟고 민주주의를 퇴행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권의 검찰 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서울의 봄을 봤을 똑같다. 때 군의 하나회처럼 검찰의 특수부들이 이 권력을 장악해서 지금 민주주의를 퇴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온 국민이 지금 같이 그거에 대해서 동감하는 거 아니겠어요? 온 국민이란 표현을 하기는 예. 많은 시민들이 그거에도 공감하고 있고 그 역사가 주는 것이 그러면 지금의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렇게 이루었는데 예. 윤석열 정권 1년 7개월 됐더니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더라. 이게 봄이냐 이거예요. 다시 겨울로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이 부분에 영화가 시사점이 크기 때문에 저는 흥행이 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전두환 이른바 신군부와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금 이 윤석열 정부와의 검찰 수뇌부는 같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봐야 거예요? 되는데 이제 같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예. 군부 통치에는 권력을 도구화해서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사유화된 권력을 향유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권력을 그러면 찬탈했다. 검찰도 지금 봐야 되는 거예요. 검찰은 그러면 아까 한동훈 장관 얘기했는데 법 앞에 평등이야. 지금 법 앞에 예외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법을 통해서 법을 도구화해서 자신의 통치 수단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의 질타가 있는 부분을 검찰도 좀 받아들여야 되는 얘기인 것이죠. 어떻게 보세요? 최정희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우리 박 의원께서 얘기하신 대로 지금의 윤석열 정부와의 검찰이 당시 신군부와 똑같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예. 비슷한 방식으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 영화를 자꾸 그 다큐멘터리라고 저는 얘기를 하니까 조금 그런데요. 그래서 뭐 그 얘기도 있죠. 서울의 봄만 보지 말고 안남시의 시장님 사건을 다룬 아수라를 보라.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좀 그걸 떠나서 저는 우리 이원석 검찰총장님 말씀에 전 동의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고 뭐 권력을 찬탈했던 그 역사에 대해서 냉정하게 뭐 그에 대한 우리가 사실상 사법적 재단을 벌써 판단을 했지 않습니까? 예. 만에 앞으로 그런 일들이 없겠습니다만 없어야 되고 결국 검찰로서 지금 원리 원칙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지금 또 특히 지금 이 그 서울의 봄을 만든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본인의 어떤 상상력과 어떤 그 사실관계를 버무린 것이기 때문에 이걸 있는 그대로 그가 있는 그대로의 역사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시청자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 영화를 지금 즐기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저도 아마 드려야 되는데 뭐 이원석 검찰총장이 정치적으로 그 경도대에 있거나 하지 않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동의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원석 총장이 법치주의를 이야기할 자격이 있나요? 검사 탄핵 과정에 있어서 나를 탄핵하라라고 하면서 실제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난 검사들을 온몸으로
막으려고 했고 보호하려고 했던 예. 법 앞에서 평등하지 않는 법 앞에서 예의가 수두룩한 이러한 현상들을 방치하고 외려 자기가 나서서 나를 탄핵하라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이원석 검찰총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법치주의 이야기하니까 계속해서 법치주의가 법 앞에서 평등하지 않아도 되고 법 앞에서 수많은 예외를 만든 사람 저런 게 법치주의구나. 법치주의를 호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분이. 알겠습니다. 우리 홍 의원님 마지막으로 좀 듣겠습니다. 예, 영화는 영화로 끝나야 됩니다. 이게 너무 지나치게 감정이입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판도를 보고 탈원전을 통해서 얼마만큼 많은 전기 요금 인상을 통해서 지금 현재도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까? 지금 공교롭게 지금 서울의 범을 만든 감독이 김성수 감독이시죠. 아수라를 만든 똑같은 어떤 작품인데 우리가 이제 서울의 범을 통해서 저런 어떤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마치 또 그거와 지금 현재 어떤 정부를 오버랩하는 것도 이것도 참 웃기는 일이다. 알겠습니다.